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종파 대 종파의 피 튀기는 싸움이란 도식과 북한 정치판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파들 간의 사이가 56년 이전에는 그런대로 좋았냐는 소리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근래 연구는 이보다 좀 더 급진적인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소련파와 연안파는 파벌인 적 자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56년 8월 전원회의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일단 김일성의 측근인 빨치산 파벌들은 모두 김일성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을 결사옹위한 측근들로 소련계 남일, 방학세 및 연안계 김창만을 비롯해서 소련계와 연안계 간부들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56년 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71명의 중앙위원 중 19명이 연안계였고 9명이 소련계였는데, 그리고 빨치산파는 갑산파까지 합쳐서 11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중앙위원들 중 7명의 8월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김일성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8월 그룹을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비판적이었던 박유원은 끝내 8월 그룹에 가담하는 걸 거부했고, 김두봉이나 김승화처럼 가담했다가 사태가 불리해지자 결국 8월 전원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발을 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일성은 8월 그룹은 물론이고 8월 그룹에서 이탈한 사람들,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까지 다른 종파는 모조리 다 숙청을 시켰습니다. 8월 종파 사건을 종파들 간의 생존 및 권력 투쟁으로 파악을 한다면요, 자신의 종파의 몰락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적대 종파를 편드는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애초에 이들에게 동지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소련계의 경우에는 45년에야 스탈린이 북한을 다스릴 실무진, 특히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실무진이 필요해서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어떠한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련계는 혁명 동지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더 나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북한에 들어오자마자 허가이와 박창호, 박영빈 등 같은 소련계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게 이 때문이었습니다. 연안계의 경우에는 혁명을 오래한 관독 있는 집단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연안교도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중국 출신들을 모조리 묶은 느슨한 범주입니다. 누구는 상하이에서 왔고요, 누구는 남중국의 신사군, 누구는 북중국의 팔로군 소속이라서 한국 와서 처음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임스 퍼슨 교수의 경우에는 연안계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중국 귀환자들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리고 물론 같은 연안에서 온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오히려 같은 곳에서 온 게 더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대 모특동이 주도했던 정풍운동 때 연안계들이 파벌이 서로 갈려서 서로 싸우느라고 그때 원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같은 곳에서 왔다는 점이 혁명 동지가 아니라 적으로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박유루가 숙청될 때 최창희 같은 다른 연안계들이 방관만 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원수를 진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잘 죽은 거죠. 그리고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김일성은 간부들 간의 불화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함으로 전쟁 책임을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군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각수상, 당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한 북한의 수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이후에는 소련계와 연안계가 반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지지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김일성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본 박유루 숙청 때는 소련계가 박유루를 공격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련계 비판을 다루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안계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계와 연안계 모두 김일성 우상화에 참여를 하면서 김일성을 떠받들게 됩니다. 좀 전에 말한 박창호의 경우에는 김일성 우상화의 창시자로까지 불리면서 김일성의 계란한 뜻인 러시아어 사바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김일성의 지지는 세력 균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들로서는 김일성에게 저항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김일성의 권력과 우상화는 50년대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근래 학자들은 북한에서 진정한 파벌은 김일성파와 진작에 숙청당했던 남로당파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 종파 투쟁은 존재했는가 단락에서 다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파 대 종파 간의 대립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조화 교수는 소련계와 연안계는 사실상 개인들에 가까웠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희박한 동지의식에 대해서는 제임스 퍼슨 교수가 주목을 하는데요. 퍼슨 교수는 소련계와 연안계는 느슨한 사회적 집단이었을 뿐 56년 이후에야 종파로 낙인 찍혔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56년 이후에야 종파로 낙인 찍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남긴 증언이 있는데요. 부수상을 지낸 소련계 박이완의 경우에는 55년 12월 이후에야 출신을 바탕으로 간부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박이완 외에도 연안계 리상조라든가 최창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비슷한 증언을 남겼는데 모두 김일성 비판 진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진영에서도 같은 증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일성 본인이 55년 4월에 우리 당에는 종파가 없다라고 본인이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즉
김성주와 김일성의 자아투쟁에서 김성주가 이긴 순간입니다. 나중에 김일성 선집을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김성주와 김일성이 내내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에는 김일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반동 과학자들이 감히 외국 논문을 보면서 우리 주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반동적인가 라면서 외국 논문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근데 20년 있다가 80년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 교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이때는 또 김성주가 이겼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외국에서 가서 배워와라. 옳은 말에서 다행입니다만 뭐 조금 있다가 고난의 행군이 오고 김일성 본인은 축제법 한번 못 쓰고 죽습니다. 어쨌든 김일성이 하는 말을 보면 되게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김일성 선집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김일성은 왜 자기가 입으로 없다고 했던 종파를 들먹이게 됐을까요? 이건 아까 백준기 교수님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3개년 계획 중 김일성은 54년 계획이 생각보다 꽤 잘 돌아가니까 55년 계획을 다소 무리하게 진행했는데 이게 사단이 나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55년에 말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이때 모스크바로 불려가서 후르쇼프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후르쇼프는 이게 네가 권력을 집중해서 생긴 문제니까 수상은 물러나라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김일성은 자신이 잘못한 건 없어야죠. 그래서 북한에 돌아와서는 자기는 잘못한 건 없고 부하들이 다 잘못한 거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문제는 김일성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던 소련계는 완전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김일성 당신이 우상화를 너무해서 그렇다라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김일성 성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 간에 아무리 지금까지 도움이 됐든 자신에게 한번 이빨을 드러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그때부터 소련계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계 전체에다가 너희들은 종파다라고 55년 말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살아남은 소련계들은 스탈린의 대숙청을 보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서 소련으로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안계도 56년 8월 종파 사건 때 반 김일성임이 드러나자 그때부터 김일성은 신민당 출신은 다 종파들이다라고 종파로 몰아서 모조리 숙청해버립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종파는 김일성이 필요하자 급조한 혐의인 것입니다. 박이완이 했던 55년 말에 갑자기 왜 저러냐라는 건 이러한 맥락에서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발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50년대 초 북한에서 권력과 정책 주도권을 놓은 파벌 간의 대립은 없었다. 두 번째, 소련계와 연안계는 오히려 김일성에게 적극 협력하였다. 세 번째, 소련계와 연안계는 상이한 출신 배경과 원한 관계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다. 네 번째, 종파는 김일성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55년 이후에야 들고 나온 명분이었다. 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후 전개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원한 결론이 되진 못하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있는 시간이랑 심화 질문 시간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국내 참고 문헌으로 이 정도 사용하였고 이것도 외국 참고 문헌인데 특히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 외교 문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기회를 주신 사파 문화역사학회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것으로 매우 미숙했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발표 들으면서 뭐 55년도에 북한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프루쇼프한테 이제 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 돌아온 후에 이제 북한에다가 김일성을 이제 수상해서 내려오게 하라, 해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론은 보니까는 김일성이 어찌어찌 비틀어가지고 역으로 이제 자기네들 부하들, 그 소련파들 잘라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련이 이의 제기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확실히 소련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단순히 수상해서 안 내려오겠다고 버틴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개인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수상 자리를 측근이었던 역시 빨치산파 최용건에게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용건은 모든 파벌이 다 싫어했습니다. 모든 계파들이. 심지어 김일성 측근들조차 얘는 아니다라고. 측근이었던 박정혜조차도 아니 시킬 사람이 따로 있지 행정 업무도 없는 얘를 왜 시키냐라고는 다 반대해가지고 최용건을 수상으로 임명한다는 계획을 흐지부지 돼가지고 당시 소련에서는 딱히 북한에 그다지 간섭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다들 반대하네?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어? 라고는 간부들 간의 불화를 또다시 한번 이용해서 은근슬쩍 수상에 다시 남습니다. 그리고 8월 종파가 끝난 이후에 57년에 한 번 또 요구가 있거든요. 그때도 수상에 한 번 더 내려가는데 그때도 김일성이 그래? 그럼 또 최용건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또 다 싫어하는 겁니다. 최용건을. 얘는 아니다라고. 그래? 다들 싫다는데 어쩌겠니라고 또 엉덩이를 그냥 눌러버리니까 그때도 결국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에는 55년 시점에서는 동유럽 문제가 자기 내부 문제가 너무 바빴고 56년 시점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개인 숭배를 원래 보면 소련의 경우에는 불가리아라든가 헝가리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지도자를 교체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그랬다가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혁명이 나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그 짓을 했다가 북한에도 혁명이 날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무리한 개입을 하지 않았고 그게 소련계가 소련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전개 발표를 한다면 꼭 언급해야 할 문제인데 소련계와 연안계는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도 김일성을 크게 신임했습니다. 김일성은 잘못이 없다. 김일성을 둘러싼 간신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더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받아루는 질문인데요. 소련파와 연안파와 달리 빨치산 파벌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단결력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나 보여주는 사건이나 양상이 있었을까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일성이 초반에는 좀 거국 내각에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아주 두드러지는 모습을 지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좀 지적할 게 있다면 김일성이 어떻게든 자기 빨치산 파벌들의 잘못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나중에 꼭 어떻게든 복권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중에 연안기였던 무정이 실수를 해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무정만 처벌을 받은 건 아니고 빨치산 계열의 장군들도 다 처벌을 받습니다만 김일성은 빨치산 계열 장군들은 다 복권을 시켜주는데 무정만 복권을 안 시켜주고 중국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상벌에 있어서 좀 차별을 둔다거나 그리고 또 소련계와 연안계를 이간질시켰다는 점을 나중에 제가 전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언급을 꼭 해야 할 건데요. 이때 이간질을 시킬 때 꼭 활용시켰던 게 빨치산 파벌들을 시켜서 공격을 시켜라라고 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얘들에게 맡긴 다음에 얘들이 서로 싸우다가 만신창이라서 나가 떨어지면 그 빈자리를 빨치산 파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56년 8월 시점에서 이 연안계와 소련계가 우리가 속았다라고 느낀 점이 자신들이 쫓겨난 자리에 모두 빨치산 파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규범 교수님의 경우에는 평가하시길 김일성의 EEJ 정책이 파탄났던 것이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엔칠님 또 질문 하나 주셨네요. 북한의 공식 발표에 북한 내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1차 사료들은 연구자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해 연구할 수 있었나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외국 대사관들 문서, 외교 문서가 56년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 정치인들이 소련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을 가서 매우 자세한 북한 정황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사정을 거의 모스크바에 앉아서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4년에서 55년에 걸친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건 남한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련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계 정치인들이 소련 대사관에 모두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그걸 알고 김일성을 불러 혼을 내기도 했던 거고요. 나중에 소련 대사관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요즘에야 연구가 좀 많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편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는데 가까스로 망명에 성공한 북한 간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계 4인방이 8월 전원회의 중에서 이건 우리는 끝장이 났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회의 중에 집에 갔는데 집에 전화선이 모두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자동차를 타고 신의주로 달아나서 바로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소련 대사였던 이상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끝났다는 걸 알고는 소련으로 망명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간부들이 망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쓴 회고록이라든가 90년대 한국 학자들이나 중국 학자들을 만나서 남긴 증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